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코인 함께 공부합시다 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이 함께 이 파이 관련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제 재생 목록에 파이코인 함께 공부합시다 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상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 공부합시다의 주제는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 질문들을 토대로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혹시 하는 마음에 열심히 몇 달 동안 채굴만 해놓고 있고요. 한 500개 정도 파이코인을 모았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초대해서 한 9명이 열심히 채굴 중인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데 이게 무슨 원리로 이게 자산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 밑에 또 다른 분은 님이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는 왜 돈인가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답으로 끝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돈과 화폐의 역사나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왜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는 이 암호화폐의 발행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신용화폐 문제점을 또 공부를 해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자면 인류가 원초적으로 추구를 해왔던 이 돈의 개념과 흐름을 또 공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서 또는 무언가를 더 많이 알아서 이것에 답변을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이끌고 있는 이 파이오니어의 모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공부를 해왔고 느꼈고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다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류는 어떻게 이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돈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돈이라는 게 크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는 소 한 마리와 예를 들어서 쌀 50포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만약 쌀 50포대가 아니고 그 반인 예를 들어서 25포대만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를 반으로 잘라서 거래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소 자체가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소는 분할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매개체가 없이 직접적인 물물 교환을 하는 데는 한계성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소와 쌀 25포대를 교환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도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즉 휴대성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쌀과 같은 식품으로도 돈을 사용을 했었던 그런 지역과 시대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쌀과 같은 곡식은 사람들이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걸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쌀은 썩어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또 돈으로서의 이 내구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쌀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술이 먹고 싶어서 술이 필요해서 술과 교환을 하고 싶은데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쌀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교환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물물 교환을 하는 거래는 이런 다양한 한계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넓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이 거래의 매개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휴대성과 분할성, 교환성, 내구성 등등 모든 장점을 포함할 수 있는 거래의 매개체를 찾아서 이를 돈으로 만들려는 흔적은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런 역사의 이런 디테일한 예제를 좀 더 쉽게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홍익희 교수님의 서적이나 오트님 작가님의 서적을 보통 추천을 드리고 있거나 마이크 멜런이라는 숨겨진 돈의 비밀이라는 9부작 다큐멘터리를 또 유튜브에 있으니 이거를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요,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인류가 돈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왔었는지 그런 역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훨씬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볼 수 있는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는 거래의 매개체인 돈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였을 것이고 이 주기율표에 보이는 거의 모든 원소를 다 시도를 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돈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체나 액체를 돈으로 선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체나 액체는 소유하고 있다는 경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취급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죠. 그리고 알칼리 금속들은 주변 환경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또 이 또한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닿으면 해로운 금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티타늄과 지르코늄과 같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나 이런 물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화폐로 만들기는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재련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만들기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철과 같은 금속은 물에 또 노출이 되면 부식이 되거나 또 공기 중에서 산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돈으로 사용되기에는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철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만들게 되면 그 누구나 지구상에서 이 철을 무한대로 발행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돈으로 만들자라는 합의에 도달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돈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금과 은 이 두 금속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금과 은은 내구성과 희소성, 분할성, 휴대성 등등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각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을 또 차이점을 만들어내자면 은은 금에 비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금보다는 물론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성 중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추정되는 금의 매장량은 약 20만 톤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양 또한 약 17만 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널리 쓰인다고 해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느 곳에 누군가가 금을 마구 발행해내서 채굴을 해내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만들 우려도 적고요. 또 채굴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채굴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매년 조금씩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또한 아주 건강한 증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기원전 3600년에 이집트에서는 이미 금으로 재련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기원전 650년에는 최초의 금화가 사용이 되었었고 그때부터 실제 금으로 동전을 주조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60년에는 여러 제국들이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관리를 하면서 금화를 통해서 국제 통화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인류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금을 돈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 여러 가지 특성을 어느 정도 공식화할 수 있었는데요.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회계의 단위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휴대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분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바로 돈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돈의 가치 저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 이미지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요. 이거는 화폐, 즉 커런시의 특성인데요. 이것도 이미지에 나온 김에 같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영어로 money라고 부르는 이 돈과 currency라고 부르는 이 화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currency, 화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나 동전처럼 중앙은행에서 즉 국가에서 찍어내는 이 신용화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폐나 동전의 재료를 분석해보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폐는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비용이고 동전은 금이나 은이 아닌 저렴한 금속으로 대체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닌 화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화폐의 특성은 아까 돈과 같이 이 모든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용화폐, 이 원화, 이 달러는요. 가치 저장이 되질 않는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금을 사용을 해서 주조를 해내어 순도가 높은 금화를 찍어내며 이것을 돈으로 지정했던 이 제국들은 고대 제국들은 한동안 강력한 경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희소성이 보장되는 금이나 은을 국가 차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거래가 쉬워지고 이제 먼 곳에 있는 노동력까지 쉽게 끌어쓸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런 제국들이 결국은 이제 망해가던 역사를 보면 그 시기를 보게 되면 현재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것이 그 거대 제국의 잘못된 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 부국강병책은 농업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의 국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노예를 증가시켜야 하는 이 전략, 이 두 가지가 주요 이 국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이 모든 국가가 이 지정학적 이슈와 전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예전 고대 국가들도 당연히 이런 전쟁 통해서 국가를 운영을 했어야 되고,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국가는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운영되는 국가의 돈의 유동성으로는 군수 물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또 식량을 비축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먼 곳까지 대군의 병사를 보내서 그곳의 병사들을 관리를 하고 보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흘러가는 그 돈의 유동량으로는 역부족이었고, 하지만 또 금과 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왕이 원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이 금화와 은화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금화와 은화의 이 순도를 낮추고요, 다른 물질을 넣어서 주조를 하게 됩니다. 즉 돈의 양을 국가 차원에서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또는 왕과 같은 주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예전 시대에도 발생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돈은 이렇게 희소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한번 깨지고 나면 이것을 더 늘리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번 이 순도를 낮춰서 금화나 은화를 발행해내다 보면 어떤 다른 경제적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구리와 같은 저렴한 금속들을 주화에 넣고 금과 은의 순도를 낮춰서 돈을 더 찍어내게 되면 당장에 그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금화나 은화를 주조함에 있어서 실제 금이나 은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순도가 높았던 이 은화의 은의 함유량이 당시에는 5,000분의 1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10,000배 이상 뛰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너무 올라서 병사들도 본인들이 받는 봉급이 더 이상 이제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상인들 또한 경제 활동에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서 또 국가가 과도하게 거는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국가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현상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 강력했던 국가는 거래의 매개체로 돈을 선택을 했지만, 돈을 만들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의 희소성을 잃어버리고요, 커런시, 즉 화폐로 특성을 바꾸어 버리면서 결국 이 화폐는 가치 저장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했던 이 제국도, 이 국가도 파멸의 길로 돌아섰다. 이런 이제 패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패턴은 세계 어디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현대사로 들어와도 흡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는 사실 금 교환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를 가보면요, 영국 정부의 파운드가 세계적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금 1온스당 4.25파운드로 이 영국은 이 지폐를 발행을 해서 금의 가치와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이 파운드가 세계 결제 통화의 60% 이상으로 당시는 이 파운드가 거의 기축통화급으로 위상이 있었고요. 그 당시 금을 직접 운반하고 심지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륙을 건너야 되는 리스크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금을 돈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을 해내었던 게 금 교환권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파운드와 같은 지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은 영국이 보관을 하고 있고 언제든 지폐를 통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 금의 양에 맞춰서 영국은 이 지폐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지폐의 가치는 이 프린팅된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행에 가져갔을 때 4.25파운드와 금 1온스를 다시 태환해준다, 즉 교환해준다라는 믿음이 국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종이 지폐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실제 가치는 종이 지폐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희소한 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영국을 포함해서 모든 유럽 국가가 황폐화가 됩니다. 승전국들도 모든 생산 라인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미국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미국이 그 1, 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필요한 물자 구매 대금과 배상금 등등으로 해서 엄청난 금이 미국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 당시 미국은 대륙에서 전쟁을 겪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생산 라인에 데미지를 입지 않은 유일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난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그들끼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기축 통화가 절실했었는데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영국 같은 경우 이미 그들의 화폐였던 파운드와는 더 이상 기축 통화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게 1944년 브렌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근본 이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 1온스를 미국 35달러에 고정을 시키고 또 다른 국가 통화는 이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이 시스템에 모두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또한 마구잡이로 발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 가치는 이 미국 달러 지폐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달러를 은행으로 가져가면 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로 들면서 역사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들은 이 지정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든 발생하고 주변국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또한 그동안 한국전이나 베트남전 등 여러 국가의 전쟁에 참여를 했고 또 기축통화국, 즉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정학적 이슈들에 모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이 더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유동량이 필요하게 된 미국은 이 달러 지폐를 좀 더 찍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약속이 깨지게 되는데요. 즉 하나의 국가 또는 몇몇 결정론자에 의해서 돈의 가치는 다시 한번 훼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 보유량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발행되고 있는 달러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금 태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가는 달러 지폐를 믿기보다는 다시 금으로 돌려받겠다라는 요청을 미국에게 하게 되고요. 미국은 이것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달러가 자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미국에 남아도는 금은 없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1971년 닉슨 쇼크라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금 퇴환을 중단하게 됩니다. 즉 본인들의 달러와 금의 연결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처음에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었지만 그것은 희소하고 모든 돈의 성질을 갖춘 이 금으로 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을 했기 때문에 달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위적으로 지폐를 금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동맹국들은 이 화폐였던 달러를 믿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화폐였던 달러가 아닌 돈이었던 금으로 다시 퇴환을 해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화폐는 돈에서 화폐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더 이상 돈의 가치 저장성 기능이 없습니다. 이젠 이 달러는 미국 국가의 신용으로 프린팅되는 화폐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든 이 달러의 기축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화폐를 이 지구상에 있는 가치가 있는 다른 자원에 연결시킬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석유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석유가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석유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인데요. 미국은 이 석유를 수출하는 사우디 왕실을 지원을 해주고 대신 석유 대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합의를 맺게 되고요. 이것으로 현재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페트로달러의 지위도 위태해지고 있지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화폐는 맞지만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달러의 인플레이션은 어떠한가요? 현재 보시는 차트처럼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나서 달러의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달러의 구매력 또한 점차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미국 1달러를 통한 지난 200년간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표시한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시작된 시점부터 달러의 구매력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즉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100년간의 금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은 화폐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물질 중 이 가치의 저장 특성을 가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하나의 국가나 소수의 인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전 세계 곳곳에 이 노드라는 이름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프로토콜을 조작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아주 정직한 돈을 발행해 냅니다. 암호화폐는 금보다도 더 효율성이 좋고요. 지구 어디든 빠른 속도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고 금보다 더 분리성이 좋습니다. 소수점까지 다 모두 분리가 되고 회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금보다도 더 안전하고 위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이나 달러는 위조가 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만요. 암호화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런 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암호화폐는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더 발행하려 하여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국가에서 가치 저장성이 있는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 비트코인에 의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엘사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의 신용화폐 인플레이션의 위기감을 느끼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지켜주고 있는 이 IMF와 같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본인들의 자국 화폐로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변동성이 심해서 화폐로서 사용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폐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동안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우상향을 해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성이 있긴 하지만 신용화폐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금과 같이 돈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이 가치 저장성의 기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그냥 블록체인과 어느 정도의 탈중앙된 노드만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저장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99.9%의 암호화폐는 장기 우상향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인류에게 돈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없어질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성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팅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암호화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인위적으로 한 국가나 소수 인원에 의해서 그 블록체인이나 그 장부, 그 코인들이 컨트롤되지 않는가에 대한 테스팅을 해봐야 되고요. 이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어서 정말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결제 최종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테스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성들이 쌓여서 더해지면은 이것이 바로 가치 저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돈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으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 어떤 원리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파이라는 이 디지털 덩어리도 프로토콜로 발행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돈의 특성을 가지고 탄생한 그런 디지털 덩어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화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돈처럼 활용이 될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이제 사회가 인정을 해줄지는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파이코인 자체만 보면 분명 이 인류가 찾는 돈의 특성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치 저장의 특성을 이제 역사성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증명해 내면 되는 겁니다. 한 정부나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파이가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버텨준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 아프리카 어떤 오지 국가에 가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히려 신용화폐보다 더 편리함이 생긴다면 즉 결제의 최종성이 보장받는다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수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